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숙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두세 배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숙기로 네.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성숙기에는 그러면 대박주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고 주가가 천천히 올라서 그렇지 나중에 지나고 얘가 언제 이렇게 많이 음, 올라왔지? 하는 느끼는 애들이 주로 성숙기입니다. 왜냐면 성장기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내가 오르는 걸 보고 있지만 성숙기 기업들은 얘는 지루한데 그리고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보면 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었나 하는 기업들이 주로 성숙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투자자들, 나는 좀 이런 분들은 여기 성숙기 기업들의 음, 종목들을 많이 투자하시는 게 좋고, 나는 성장주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면 성장주, 그다음에 난 도이키도 일부 괜찮아. 그러면 사실은 그 투자자의 유형, 그다음 투자자의 성향, 그다음에 투자자의 나이, 투자자의 자금 여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디에 투자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숙기의 기업의 주요 데이터 체크 포인트는 제가 5개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요 네. 정도 기간에 들어가면 일단은 매출액하고 EPS 성장률이 대략 요 정도 수준에 나옵니다. 연평균 15에서 20% 정도. 근데 음, 요게 최소한 더 오르진 않더라도 유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져서 한 자리까지 가면 이 회사는 이제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매출액 EPS 성장률이 향후에 15에서 20% 유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 매출액 성장률이 이제 10% 전후까지 하락을 하면 그때는 이제 위험 신호가 발생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아까 초기 성장주를 우리가 촉을 가지고 딱 발굴한 시점처럼 내가 이 종목을 이제는 손을 떼야 되냐라고 지금 주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성장률이 10% 전후로 이제 하락했을 때 그때는 미련을 너무 많이 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음, 보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인수합병을 하느냐. 이게 이제 재성장을 위해서 성숙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하고 유형자산 투자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걸 투자해서 다시 한번 재성장으로 가는 회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개발과 유형자산을 계속 줄이고 멈춰 있는 회사들은 그냥 이 이익을 최대 극대화하겠다라는 딱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엔진이 꺼져 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 저 부분이 늘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늘어났는데 이게 회사가 기업에 가치 영향을 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연구개발이고 막 엄청나게 막 투자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있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친구를 보내기 위해서 뭐, 과외도 시키고, 일타 강사도 시키고, 뭐, 문제집도 사주고, 막 돈을 엄청 투자했어요. 근데 성적은 한국은 이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뭐 한 7등급 나와요. 음, 그럼 이게 연구개발비가 성적으로 잘 연결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음, 첫 번째는 이게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얘가 성과를 내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를 오늘 공개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사실 이게 미주 초에서 다룰 지표는 아닙니다. 음. 제 생각에 한 미주 중이나 미주 고 정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게 미주초 과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다루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 첫 번째가 유형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연히 알고 있거든요. 그냥 유형자산 회전율, 그냥 뭐 매출액 나누기 유형자산. 저게 이 회사에 뭘 나타내주지? 굉장히 중요한 걸 나타내요. 유형자산이란 거는 이 회사가 어떤 물건을 더 생산하게 만들어내는 설비 투자잖아요. 예. 예. 공장, 토지, 기계, 뭐 서버 이런 걸 막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지금 제가 첫 시간에 그려뒀던 그 네모 박스들 있잖아요. 막 왔다 갔다 그게 딱 어렴풋이 떠오르면 미주초를 음. 다 완강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1주차부터 다시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이 음. 유형 자산을 활용한다는 거는 제가 자산은 매출로 연결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형 자산이 토지, 건물, 기계 이런 거잖아요. 서버. 이거를 회사가 막 늘려요. 늘리는데 이거는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이고 더 많이 팔기 이게 매출액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자산이 매출액으로 연결되는지 이 분모로 나타낸 게 유형자산 회전율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 회전율을 본다는 거는 이 회사가 설비 투자한 게 제대로 물건으로 팔리고 있는지 매출로 연결되는지에 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표가 과거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수치의 추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잘 팔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요. 음. 제가 요 사례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장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비 회전율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거의 재무지표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름은 그냥 제가 붙였습니다. 제가 붙였는데, 왜냐면 그냥 일반, 뭐 논문에서도 조금 나오기도 하고, 요걸 가지고 뭐 활용하는 데들도 있긴 한데, 일반적인 재무 공식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거든요. 근데 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유형자산 회전이라고 하는 건 주로 제조업에 많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유형자산이라는 게 잘 없어요. 근데 그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서비스업에서는 사람이에요. 인력이고 그 음.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구개발비거든요. 그러면 그 연구개발비에 사람을 투자했을 때 얘가 매출액으로 얼마나 연결되느냐. 이게 유형자산 회전율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유형자산 회전율을 보시는 개념이 될 거고 서비스업은 연구개발비 회전율 개념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자기가 조합하면 회사의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되면 완전히 뭐 재무 쪽에서는 기업을 보는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지표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표를 가지고 성숙기 기업이 엔진이 꺼지고 있는지 다시 뭔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요게 회전율이 올라가면 투자했던 것들이 제품으로 되게 잘 팔리고나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성숙기 기업은 저희 투자 레시피 메뉴에서 가치주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세일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는 음. 대부분 다 점수가 높고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이런 기업들이 리스트가 나온 세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고평가형에 들어갔고요. 뭐 푸드홀딩스, 누홀딩스, 엘프뷰티 얘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엘프뷰티. ELF. 예. 예, 그러니까 MZ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화장품으로 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또 거의 반토막이 나서 시장에서 잊혀졌다가 슬금슬금 지금 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러면 성장률이 되게 높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과도하게 낮았던 밸류에이션들이 이 성장률에 비하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얻어지는 수익률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사례로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요 다섯 가지 중에서 사실상 엔비디아는 성숙기이면서도 성장기인 기업인 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하지 않나.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 요 정도 들어가면 그냥 100% 성숙기가 가야 되고 성장률이 좀 한 20%대 떨어져야 되는데 성숙기의 모든 지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성장 엔진이 안 꺼져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이 엔비디아인데요. 제가 요 매출액,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그리고 순이익 대신 영업이익을 갖고 왔어요. 음.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그 회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만들어낸 이익이고 음. 순이익은 영업 외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본질을 보기 위해서 저는 영업이익을 가져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표는 저희 사이트에서 아까 저희가 재무제표 보셨잖아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쭉 복사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 엑셀이나 또는 저기 뭐 스프레드시트에 딱 붙여놓으면 이렇게 딱 붙거든요. 음. 제가 붙였어요, 여기까지. 저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매출의 연금이 계산하고 요거 두 개를 이제 계산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유형자산 회전율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매출액 나누기 유형자산 이렇게 하면 되고 음.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나누기 연구개발비 요 두 개만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엑셀로 이렇게 쭉 그으면 쭈루룩 계산이 다 나올 거잖아요. 실제로 계산이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봤더니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 회전율의 변화입니다. 유형자산 회전율이 보면 10.8, 13.3 하다 이렇게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이게 떨어지는 거는 뭐냐면 회사가 유형 자산을 보시면 여기 보면 거의 두 배씩 늘리고 있잖아요. 두 배, 예. 50%, 60%, 70% 이런 식으로 40% 계속 유형 자산을 늘리기 때문에 유형 자산을 늘린다고 해서 그해 바로 매출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설비 투자가 끝나고 공장이 돌아야 나오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타임렉이 존재하는데
그 시차가 존재할 때까지는 유형자산 회전율이 감소를 해요. 왜냐면 매출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시차가 끝나고 나면 이게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안 되는 상태로 계속 빠지면 이건 이상한 기업이, 그러니까 성장 엔진이 꺼지는 기업. 그렇죠. 유형자산 투자는 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 물건이 안 팔리는 것들만 잔뜩 만드는 회사.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5.6까지 줄었다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유형자산 투자를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 늘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2024년도 1월달 기준에 보면 유형자산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전율이 거의 뭐 2배 이상 점핑해요. 이런 케이스도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 음,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간 단위로 찍었습니다만은 이걸 분기 단위로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기 단위로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추적하기가 좋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의 데이터로 보면 16.1까지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유형자산을 통해서 매출로 연결시키는 제대로 팔리는 물건들을 만드는데 되게 성공했고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를 이 재무지표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성장 해진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지표 연구개발비 회전율을 봐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보면 3.7에서 7.0, 10.1. 그러니까 사람들을 투입해서 좋은 상품들을 만들고 개발해서 생산해서 파는데 매출로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시장의 니즈에 맞는 상품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들을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저희가 배드 시그널이 나온 애들을 좀 찾아볼게요. 저 특별히 이 기업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나 예.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사례를 그 네. 위에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이제 인텔을 보면 이제 둘 다 이제 반도체 회사라서 제가 비교를 좀 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형자산 회전율이 2015년도에 보면 1.7, 그 다음에 1.6, 1.5, 1.4, 1.3, 1.4 요때까지만 해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왜냐하면 유형자산 회전율이 유지가 되려면 유형자산이 늘어난 만큼 매출액 성장률이 있어야지 같은 그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이 유지된다고 하면 최소한 유형자산 투자 금액만큼 매출액이 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회전율이 멈춰 있다고 기업의 성장이 꺼진 게 아니에요. 그 음, 회전율이 떨어져야 꺼지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올린다는 얘기는 유형자산 한 단위 투자보다 매출액으로 올라가는 성장률이 더 높다고 해석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가 보면 언제부터 엔진이 꺼졌냐면 물론 이제 조금씩 근데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1.5, 1.4, 1.3, 1.4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2022년도가 문제예요. 음, 1.2, 0.8, 0.6 이렇게 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네. 얘기 뭐냐면 이때 유형자산을 그럼 투자를 안 해서 그랬냐 그러면 유형자산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돈은 과외도 시키고 일타 강사도 보내고 뭐 인강도 시키고 문제집도 다 사준 거예요. 근데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이 연구개발비 회전율도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결국은 성장 엔진이 이미 2, 3년 전부터 꺼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꺼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유형자산과 연구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는 제품들을 못 만들어내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음, 이제 밑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기업은 대표적인 그 경기 변동형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도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변하고 흑자 전환폭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면 이게 막 매출액이 이렇게 완전 급등했다가 다시 확 줄었다가 이런 변화들이 생기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기본적인 경기 변동형 기업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들이 그런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보는 거는 유형자산 회전율이에요. 여기 보면 유형자산 회전율이 여기서 보면 1.3, 0.8, 0.7, 0.8, 0.7, 0.4 요때까지 보면 음, 요때가 이제 위기죠. 예, 2023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이게 반토막 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형자산 투자가 2022년도까지 했고 2023년도는 거의 멈춘 거거든요. 그 음, 요거는 감가상각 때문에 좀 줄었을 거고요. 근데 매출액이 이제 이때 이제 반토막이 나면서 실제로 이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2024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9월 1일부터 2024년도 8월 말까지거든요. 보면 유형자산 회전율 이렇게 좀 회복이 되는 게 좀 보이시죠? 0.4, 0.7. 음,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회전율도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게 좀 음, 보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턴어라운드에서 지금
뭔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인텔하고는 좀 아직까지 현재 지표로 봤을 때는 좀 다른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문제를 한번 내보면 저희가 예전에 제가 한참 강의 많이 할 때는 막 퀴즈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에서 막 퀴즈 내고 막 음, 풀으라고 하고 막 예. 그랬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향후에 이 유형 자산 정도의 투자를 가지고 매출액을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는 퀴즈를 낸 거예요. 음,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없다고 치고 음, 한번 추정을 해보실래요? 상식적으로 이제 퀴즈를 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유형 자산 회전율이 보면 호황일 때가 최대 1.3, 보통이 음, 0.8이거든요. 그럼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호황이 된다고 하면 요 유형 자산이 43165잖아요. 이게 음, 한 배 정도가 되면 430억 달러 정도까지는 호황이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매출이 거기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그 유형 자산을 활용해서 최고로 찍는 지점이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호황일 때는 한 배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럼 그 음, 정도? 만약에 0.8배라고 하면 요거보다 조금 이제 한 뭐 300, 뭐 300, 한 3, 40억 달러? 요런 정도. 이런 거죠. 그래서 유형 자산을 여기도 이제 계속 지금 보면 상당히 최근에 빨리 늘리고 있는 거죠. 빨리 늘리고 있는데 유형 자산이 늘어나면 요 부분에 대한 회전율을 유지하거나 원래 업황을 회복하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지금보다는 매출액이 조금은 더 한 단계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는 없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형 자산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단순히 이런 자산을 항목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지표하고 이렇게 믹싱해서 보면 회사의 성과하고도 왜냐하면 유형자산하고 매출액 봤다는 거는 유형자산은 투자고 매출액은 결과잖아요. 어떤 결과를 보는 거죠. 그 기업 경영할 때 결과를 매칭시키는 지표들을 믹싱해서 만들어내면 재무제표에서도 경영 활동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면 제가 그 저도 궁금해져서 한 번만 눌러보겠습니다. 그 예. 예상 실적이 아마 컨센서가 있으니까 그거만 예.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오긴 했네요. 나왔고 음, 네, 이렇게 점수를 봐도 이렇게 눌러보면 네, 종합 올라가고 점수가 있네요. 올랐고 음. 네, 그다음에 네, 독점력 점수도 좀 음, 올랐고 재무 안정 점수 좋아졌고 수익성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그러네요. 1년 전에 빵점에서 그러니까 적자였던 거죠. 20점, 예. 60점, 65점이 계속 지금 개선되고 있는 포인트들이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 저희가 예상 실적을 보면 네, 올해가 354억 달러, 음, 내년도가 447억 달러. 그러니까 아까 아, 제가 말씀드린 1.2, 그 호황이 맞아요. 되면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 숫자들이 거의 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때부터는 뭐냐면 유형 자산이 더 이상 늘지 않으면 저기서는 더 늘어나기는 쉽지는 그러니까 거기서 성장률을 막 구가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유형자산 투자가 더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불황을 겪으면 이 음, 유형자산이 전부 다 또 부담으로 오는 이런 형태의 패턴들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보시고 이런 그 아까 보여드린 재무 정보를 좀 판단하시면 이런 성숙기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성숙기까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네. 물론입니다. 제가 아까 이게 뒷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엄연한 백테스팅이고 우리가 백테스팅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 용기를 내서 과감한 베팅으로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백테스팅 그 전형적인 예가 두 개가 있는데 얼마 안 됐죠. 2022년에 메타 주가가 75% 빠진 적이 있고요. 음, 그때 넷플릭스도 70% 이상 맞습니다. 네네.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때 충분한 공부가 돼 있었다면 이런 구체적인 수치도 좀 살펴보고 과연 지금 현재가 줍줍 기회인지 아니면 이 기업이 망해가고 있는 건지 조금 진단이 가능했을 것 같고요. 그때 만약에 좀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넘쳤다면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메타라든지 넷플릭스 주식 투자하면서 올릴 수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비슷한 기회가 오면 그때는 그런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또 저희도 시스템에서 놓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사이트에서 아예 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유형자산 회전율에 대한 추세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해서 붙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다 이 초이스탁 시스템에 구현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고 예. 사업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다 끝내놓고 은퇴하겠다가 일단 목표이긴 합니다. 네. 예, 뭐,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시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충분히 그런 목표를 다 이루시고 은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이렇게 세 가지 주식의 전형적인 예를 살펴봤는데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 아까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도입기는 전체 자금의 한 10%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어떤 투자자는 도입기만 가지고 투자하는 투자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죠. 보통 이제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면 조금 안전하게 성숙기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이렇게 각각 다른 성격의 주식을 뭐 10종목씩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입기만 10개, 뭐 성장주만 10개, 아니면 성숙기만 10개, 이렇게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 수익이 만약에 비슷하다면요. 제가 평가하기로는 성숙기에 투자하신 분이 제일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리스크를 감안해서 리턴을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과를 얻었어도 만약에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종목에 투자해서 같은 성과를 얻었으면 그 투자는 그렇게 성공적인 투자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한두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50%인 사람하고 20종목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50%인 사람의 성과는 다르게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성장주도 투자하시고 도입기도 재미있고 또 베팅하는 재미도 있고요. 또 네. 성장하는 재미도 있고 충분히 베팅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숙기에 있는 종목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맵집에 따라서 좀 분할 투자하시면서 안전하고 그리고 안전하면서도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좀 투자 여정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장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기업의 성장 사이클을 가지고 공부를 네. 해봤는데요. 정말 지난 2주 동안 많은 걸 배운 것 같고요. 우리가 백테스팅도 해보고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미국 주식 초등학교에서는 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오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제 손익계산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이제 뭔가 좀 어그러졌을 때, 아까처럼 이제 영업은 흑자인데 순이익이 적자라든지, 반대로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순이익이 흑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음. 판단하고 이게 지속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재밌겠는데요. 예, 빨리빨리 일주일이 가서 또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밤 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도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